먼저 인지과학의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인지과학자, 결국 인지과학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지과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텐데, 인지과학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지과학이라면 학문이 어떤 하나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과학자면 누구를 말하는지도 애매한데요. 적어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소위 우리가 심리 철학자에서부터 뭐 심리학자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뭐 다를 말한다면 대체적으로 유물론을 지지합니다. 유물론 아닌 심신이원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맨날 두드려 맞기가 보통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신물질이원론에는 왜 그렇게 두드려 맞냐면,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면은, 존 썰이라는 그 철학자가 쓴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8가지인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2가지를 썼는데 그건 너무 많고요.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에서 심신 문제, 물질과 마음이 별개의 실체라면 물리적,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건데, 물리적 인자들만 이루어진 그 두뇌라는 데서, 이 세계가 두뇌죠. 어떻게 통증과 같은 의식 경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약간의 물리적 입자들이 뇌 속에서 이루어진 심적 경험이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정신현상을 만들어내는가? 실체가 다른 건데, 심적 인과의 문제, 어떻게 주관적이고 비물리적인 심적 의상태가 물리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일으켜준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의식으로 팔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상태라면, 팔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실체인데 불구하고 내 팔이 움직여지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심신 문제와 심적 인과의 문제 때문에 이원론은 버립니다. 소위 데카르트의 그 이원론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실체론을 따지는 건데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신이냐 물질이냐 정신물질 이원론이냐 하는데, 정신물질 이원론 버리니까 남는 것은 정신이냐 물질이냐인데, 정신이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고 허망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그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는 물질일 거다 해서 유물론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적어도 정신물질 중에서 정신을 지지할 수 있느냐 하는데, 유심론을 지지하는 학자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견해를 놓고 보면, 유물론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폴 처치라는 데를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왔는데요. 이원론도 유물론도 설명돼야 할 모든 걸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유물론 갖고도 설명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빈약한 가정으로 남는 반면,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못하니까 그거를 해야겠다는데, 사실은 이 사람도 양자걸 아는 사람 맞아요. 아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또 하이젠베그는 뭐라 그랬냐면은,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그 양자론의 코펜하겐 해석은 has led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그러니까 유물론으로부터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마음을 연구하는 철학자는 유물론이고,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는 이게 유물론과가 안 되겠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19세기 이래부터 유물론이 이렇게 서양 과학에 유행을 했는데, 성행해서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어쨌든
물리학자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책 하나 있었죠. 양자 불가사라는 책은 지금 저기 UC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정신과 물질의 만남에 대해서 정식 교재로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자들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학자들하고 생각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그 말은 결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 마음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물질이 되겠다 생각하고, 물질 하는 사람은 물질만 안 되고 마음을 끌고 와야겠다 생각한다는 말은 어디 가서 만나야 될 테죠. 그런데 철학자로서 아주 솔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서양 철학의 용어와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존 썰입니다. 중국어 방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존 썰이 쓴 책 중에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기 121페이지, 74페이지가 좀 꽤 길입니다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럽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유물론은 존재론적으로는 또 물질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심적 현상은 전혀 없다. 모든 게 다 물질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포함하여 심리 상태는 두뇌 신경에서 일어난 현상이면 분명하다 하고 자기는 유물론을 일단 지지했어요. 자, 근데 이에 반해 이원론은 일상적인 물리 세계에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 존재하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이게 이원론자들 생각이죠. 그런데 존 썰이 보니까 확실히 물리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둘 다 한 가지씩은 맞는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근데 심적 현상은 물리적 토대로 환원될 수 없으면서도 물리적 세계의 일상부분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냐면 이런 주장은 전통적 용어에서 보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자기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물론만 갖고는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존 썰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물론으로서 떠나갖고 두뇌의 마음을 설명하려니까 두뇌를 빼고서 마음을 설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서양 철학이 뭔가 개념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저는 여기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잊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존재 중심으로 본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중심으로 본다는 말은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데 지금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로는 다 아니라 그래요. 이제 서양 철학도 100년 전부터 실체론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 모든 사고가 실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 교수가 윤회와 반윤회라 그래가지고 무아윤회를 주장하는 불교학자들을 공격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아니 윤회란 건 누군가가 뭐 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데 누구라는 게 없는데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실체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개념, 존 썰이 던진 문제에서부터 자유롭죠. 제 책에 오늘 나눠드렸는데 첫 페이지가 바로 불교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무아윤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와 불교적 세계관. 그럼 정보처리가 어떻게 불교에서는 볼 건가? 불교는 정보처리가 처음부터 마음의 기능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정보처리라는 뜻은 아니고 마음의 기능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바로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5원 12처 18개로 볼 때 18개가 바로 육근과 육식과 육경인데 정보 처리라면 반드시 정보 채널이 필요하고 정보 처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송신자가 육경이고 수신자가 육근이죠. 불교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육경이고 아니비선신이가 수신자가 되고 육식, 인식된 세상이니까 정보가 처리돼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나온다. 18계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 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 말하는 대로 범부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을 유의라고 그랬는데 유의라는 것은 그걸 업이라는 정보를 결국 업이라는 건 정보로 마음속에 담아져 있을 텐데요. 그 마음속에 담겨지고 정보를 처리해서 마음이 만든시 이 세상으로서 이 세상은 결국은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 만든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고 바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의로 조작해야 개념이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이때 이 행은 바로 이 업이라고 마찬가지로 해석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가 공무변체에서 정화되고 번뇌가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곳은 그러니까 선정의 그 평화마저도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이 만들어낸 말은 바로 우리의 무지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보다 더 높은 요가의 최고 경지에 이르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들어진다. 거기서 벗어나야겠다.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강경에서 최상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 설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업과 정보의 개념. 업은 원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서 인과의 연쇄관계에 놓이는 것이며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미래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여기서 말할 때 현대 물리학적 개념에서 받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고 마음속에 저장되는 것은 정보 형태로 저장될 테죠. 업감연기가 불교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불교에 말하는 그 인과열, 인과응보 사상인데 업이 남긴 잠재력이 현재의 결과를 생성시킨다는 결정론적인 견해로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현재의 행위는 아리아식의 종자로서 저장되는데 소위 정보로서 저장되고 이 종자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잠재력이 있어서 인과 연이 무르익었을 때 좋은 일을 하면 즐거운 결과가 생기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괴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정보 처리가 된다는 거로서 불교는 처음부터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업의 정자가 바로 정보 또는 데이터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감연기는 결국은 알고 보면 과거에 받은 업인을 처리해서 어떤 현재의 결과를 얻으니까 컴퓨터에 입력, 계산, 출력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식에서 말할 때 아리아식의 식전변에 의해서 세상이 전개됐다고 그럴 텐데 그것도 바로 아리아식이라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정보 처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 유식학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인지과학의 기본 개념과 잘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날 수는 없고요. 그럼 정보 처리는 그 아리아식이라든지 등등 생명체만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같은 기계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인공생명인데요. 먼저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살아보죠. 이게 조금 시간이 갈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7시부터 식사를 하시는 생각하면 좀 딴 얘기도 좀 해도 되겠죠. 엽기를 좀 흘려도 되겠죠. 이 알란 튜링이 바로 여러분 애플 하면은 배 먹은 사과가 하나 나오죠. 바로 그게 알란 튜링이 벼 먹고 죽은 사과, 거기다 정상가리 넣고 벼 먹은 사과라고 하는 건데 알란 튜링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의 이론적인 설계를 마친 사람입니다. 소위 튜링 기계라는 것이
맞는 기계예요. 그래, 기계가 따라할 수 있는 명료한 진서가 있다면, 알고리즘이 있다면 어떤 수학적 문제도 풀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튜링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에 맞춰서 지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폰 노이만이니까, 폰 노이만을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튜링은 그 폰 노이만이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론적인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니까, 그때 그러면 컴퓨터의 할아버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 우리는 연합군이 이긴 걸 압니다. 근데 그 연합군이 이긴 것은 군사 경제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독일군의 암호를 100% 해독해갖고 해석해서 독일군이 영국으로 공습 올 때 미리 알고 기다렸다가 영국 비행기가 격추시켰는데 그렇게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것이 알란 튜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역사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데 그 정사 밑에서 흘러나오는 장군들의 그 오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알란 튜링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 암호를 해석했으니까요. 근데 독일이 암호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독일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까다롭게 만들었겠어요. 그걸 해독한 사람이 알란 튜링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를 몰라서 결국은 창피하게 당하기 싫어서 그 사과를 먹고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튜링 기계라면 하여튼 맞는 그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그냥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계한 사람이어서 그 기계를 튜링 기계라고 그러고 어쩌면 유물론이 맞다면 우리도 튜링 기계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분자, 원자가 모여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계산을 처리하니까 우리 자신이 튜링 기계일 줄 모릅니다. 에델만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은 물론 아니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가 어쩌면 튜링 기계일지도 모르지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가 사람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 양상을 보일 때 이 컴퓨터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제퍼디 그 퀴즈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죠. 그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게 왓슨인데 어쨌든 왓슨은 인간의 복잡 미묘한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컴퓨터이며 퀴즈에서 사람한테 이겼고 그때 퀴즈를 답하고 뭐 이럴 때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발달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의료 이런 의사가 진단할 때 컴퓨터가 더 잘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병력을 다 조사하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컴퓨터가 하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그 왓슨이 의사보다 잘했는데 우리나라는 왔더니 보통 의사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판례를 조사하는 것은 컴퓨터보다 잘할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그 컴퓨터 변호사도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변호사로서 이쯤 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이 현재 시장 규모는 2017년에 1250억 달러인데 뭐 앞으로 계속해서 커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왓슨이 지금 쓰이고 있는 일들인데 뭐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튜링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하고 그 컴퓨터를 어떻게 구별할 건가? 그러니까 튜링이 제안한 튜링 검사입니다. 자,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 안에는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장막 밖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컴퓨터에 질문을 던지고 컴퓨터가 답을 주는데 내가 답을 받았을 때 저 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 나온 답이 딱 받아보고서 내가 이게 컴퓨터가 낸 답인지 사람이 준 답인지 알 길이 없다면
이 컴퓨터는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튜링 검사를 통과했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건지 사람하고 같은 급으로 인정해야 될 건지 기계라고 인정해야 될 건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튜링이 말할 때는 튜링 검사를 검사 통과했으면 그건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튜링 검사를 통과한 기계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인가? 여기 와스는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튜링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고요. 루마니아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는 있습니다. 그럼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그걸 뭐라고 봐야 될 건가? 그래서 물질만이 유일 실제라면 사람이 튜링 기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사람도 튜링 기계일 거예요. 사람이 만약 튜링 기계라면 컴퓨터라 해서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은 없죠. 두뇌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모양도 컴퓨터처럼 디지털 방식입니다. 역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역치보다 높으면 신경이 발화하고 역치보다 낮으면 안 하고 0과 1과 마찬가지죠. 마음이라는 것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존 썰이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기계는 사람처럼 징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서 유명한 중국어방의 그 논변을 내는데 그 중국어방의 논변을 한번 놓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전 답을 말씀 안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답을 모르니까. 저는 펜노즈처럼 존 썰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논리적으로 제가 반박할 능력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 우선 중국어를 모르는 썰이, 그러니까 존 썰이 자기가 밀폐된 방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 방에는 영어로 쓰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존 썰은 영어밖에 몰라요. 근데 이 매뉴얼에는 창을 통해서 어떤 한자가 쓰인 족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존 썰은 한자를 모르니까 그림이나 마찬가지 한자가. 그런 그림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중국 사람이 한자로 된 질문 리스트를 들여보내거든요. 존 썰은 이 한자로 된 질문을 받아서 글자의 모양을 잘 살펴봐요. 그림이니까. 그래가지고, 아, 요런 그림이 있으면은, 물론 뜻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글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한자를 배열해가지고 밖에서만 줍니다. 존 썰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잘 이해하고 중국인의 감정을 이해한 사람이 쓴 답과 똑같아요. 이 답이 왜냐하면 매뉴얼에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중국 사람은 아, 방 안에서 중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답을 줬는 거다 할 거다. 그런데 존 썰이 말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작성하고 답을 하지만 이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 안에 있는 게 그 매뉴얼이 컴퓨터라면은 존 썰이 아무 뜻도 모르고 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주어진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니까 컴퓨터는 인간과 같은 지능도 없고 의도하는 바나 지향하는 바가 없어도 인간과 같은 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존 썰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썰 대신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면 질문지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경험할 수 있겠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썰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매뉴얼에 작성된 지시에 따라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튜링 검사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튜링 검사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 사람처럼 취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존 썰의 생각인데 이 생각에 대해서 반론이 많아가지고 그 존 썰의 주장과 반론에 또 반론이나 재반론을 다룬 책이 아까 말씀드린 존 썰의 마인드라는 책인데 반론은 뭐냐면 적어도 그 기계에 의미 해석과 지향성이 없다면 인간과 기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존 썰의 주장인데 반론은 뭐냐면
지능이 존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반론대로라면 알고리즘과 작업 명령 체계를 갖춘 컴퓨터에 지능이 있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 반론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존 소리 그 논점은 그 잘못됐고 매뉴얼에 지정이 있는 거니까 아직도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지능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럼 이 반론에 대한 소리 재반론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인지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계에도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중국어에 관한 논쟁은 쉽게 끝나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튜링 기계를 좀 다른 각도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인공생명인데 한번 생명체와 기계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바로 이 생명체와 인공생명체의 비교인데 옛날부터 이게 그 복강성의 오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오리인데 이 오리는 그 당시 불란서 사람들이 18세기에 살아있는지 오리인지 그 기계 오리인지 몰랐다 그래요. 오리처럼 풀 뜯어먹고 변도 보고 꽥꽥거리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정말 생명체, 근데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철학적인 문제로와 과학적인 문제로 만들어낸 사람이 컴퓨터를 발명한 폰 노이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력까지 다 말씀드리려면은 이것만 갖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생략하자면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우주를 개척할 때 폰 노이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가는 건 어려우니까 자기와 똑같은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내가 만들어서 달에 보내면 거기서 그 기계가 자기와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물건 뽑아서 그 다음에 또 화성이나 다른 세계를 간다. 소위 자기 복제를 하는 기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고민했냐면은 설계만 해놓고 자기 복제를 기계를 만들면 이놈이 진화를 할 건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 제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토론하는데 폰 노이만은 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명체와 자기 복제하는 기계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러면 기계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기계가 생명체인가는 물음에 대해서 노이만 생각은 컴퓨터와 인간은 모두 서로 종류가 다른 오토마타다. 인간도 튜링 기계인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설계한 오토마타도 그냥 튜링 기계니까 둘이 차이가 없다. 기계도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마음, 그러니까 생명만 가진 게 아니라 마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죽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인공생명을 적어도 컴퓨터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번,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의식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와 관계있기 때문에 한번 생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정의를 한다고 했죠? 이게 뭐죠? 금강에서 말한 싼나죠. 생명은 이런 것이라는 어떤 틀을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싼나인데, 고정관념. 자, 생물학적 여기 쓴 건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베껴온 겁니다. 생물학적 정의는 자연계의 생명체가 보이는 생리현상을 생명이라 불러서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물은 자기 복제 또는 생식으로 자손에게 형질을 유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복제, 이게 바로 폰 노이만이 고민했던 문제고 또 그런 기계를 설계를 했고요. 대사작용을 해요. 먹이를 섭취하고 배설을 하고 생물체는 자기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그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당연히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동의하시나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떼져온 건데 동의하죠? 네. 그렇다면 어떤 생명이 가능한 건지 한번 보죠. 그럼 생물학적 정의를 만족시키는 생명체는 과연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 개미, 나비만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컴퓨터 과학자들이 일찌감치 보여줬습니다. 인공생명학자들의 생각은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뭐냐, 마음이 뭐냐 이런 걸 본질을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못 내린다는 얘기죠. 정의를 내렸다면 그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틀리는 게 생겨나는 건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강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사물에 대해서 싼날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그런 걸 가지고 열애를 보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라만상은 그 스펙트럼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생물, 무생물의 연속체의 개념을 통해서 이쪽 끝이 생명이라면 이쪽 끝이 무생물이라면 그 중간 것도 얼마든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인공생명을 정의를 할게요. 보통 인공생명의 아버지라 그러는 사람이 폰 노이만 인공생명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근데 인공생명의 3파, 만들어냈던 아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이 크리스토퍼 랭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공생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1987년 미국 산타페 연구소의 랭턴이 로스알라모스에서 개최한 한 학회에서 인공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 Life as we know it,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명, 자연계 생명이 아니고 Life as it could be, 있을 수 있는 생명을 연구하자고 제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럼 인공생명은 부분적으로라도 생명체와 같이 움직이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학문인데 Artificial Life를 줄여서 쓸 때는 꼭 대문자로 씁니다. AL 또는 All Life, Artificial Life 이렇게 쓰는데 인공 매체의 생물학적 현상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새로운 분야에 붙인 이름인데 인공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을 Wet Artificial Life라고 해요. 그 다음에 Hard Artificial Life라는 것은 로봇과 같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Hard Artificial Life라고 해요. 그리고 Soft Artificial Life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인공생명에는 몸은 없어요. 단지 컴퓨터 상에서 몸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하나 줘서 컴퓨터 상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물체를 만들었는데 6월 달에 제가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거든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그 두뇌 신경이 완전히 해독이 돼가지고 그대로 컴퓨터로 재현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요. 근데 뭐냐면 그냥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든 건데 보통 인공생명체라 그러면 이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통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생명체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이만이 고안한 것과 같은 개념의 자기복제 자동기계를 실제로 제작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생명체를 만들고 이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포를 만들어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서 이걸 세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생명체는 컴퓨터 안의 가상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 가상세계의 서식체에는 먹이도 있고 다른 생명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체들은 자연계의 생명체와 똑같이 먹이를 먹고 신진대사를 하고 자기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고 하는데 요 진화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생명체에 대해서 몇 초 동안
네가 살아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먹이를 못 먹으면 죽는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이건 못 먹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히려고 그러고, 안 먹히려고 자기 몸을 바꾸고, 또 몸을 바꾸니까 먹도록 진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그 아주 생태계에 있는데, 그거 이제 저는 묘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인공 생태계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레리 예거라는 사람이 쓴 이 얘기를 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는 학습과 진화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한 것이 아니고 인공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창발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깜짝 놀랄만한 거죠. 그 전에 제가 창발이라는 거 이런 거라 그랬는데, 복잡하다 해서 창발이 일어난 거 아니고,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부품이 어떻게 기능한다는 걸 안다면은 그건 복잡하다 안 그럽니다. 근데 이놈이 물에 빠졌더니 갑자기 개구리처럼 헤엄을 하고 나왔으면 그건 창발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게 창발인데, 바로 인공 생명체가 인공 자동차를 만들어서 컴퓨터 속에 돌아다니게 했더니 그게 물에 빠졌더니 헤엄치는 것 같은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리 예거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죠. 그게 폴리원드인데, 제가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레리 예거가 한 대로 여기서 폴리월드에서 인공생명체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요. 6월 달에 예쁜 꼬마 선충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 실력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으니까. 단지 여기는 여러분의 폴리월드를 지금 쳐보시면은 그 인공생명이 돌아다니는 거 아는데, 이 폴리월드가에서 한번 레리 예거가 한 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폴리월드는 레리 예거가 컴퓨터 안에 만든 인공 생태계이다. 이 생태계에 대해서 예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레리 예거 얘기입니다. 그 생물들은 얼음을 지치는 스케이트처럼 우아하게 그들 세계의 포면을 스치듯 미끄러지며 조용하게 순항한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어떤 것은 동료의 변덕스러운 운율로, 어떤 것들은 확고한 목적을 가지기로 하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인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는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종이 비행기나 축제에 뿌리는 색종이처럼 알록달록한 반점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몸체는 갖가지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녹색은 배가 고프다. 푸른색은 제짝을 타는다. 붉은 것은 싸움을 원한다. 싸움 하라는 말 한 적은 없는데 싸움을 자기가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막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들은 직접 가서 한번 흥미있는 사람들은 폴리월드를 컴퓨터 쳐서 한번 보세요. 보고, 이게 계속 레리 예거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본다. 이른바 신경망이 그들에게 시각을 부여한 덕분에 그들은 자신을 예우싸고 있는 세계의 일부와 이웃의 색깔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부 상태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고 있고 피부를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레리 예거가 컴퓨터를 보니까 느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배운다. 경험은 그들에게 무엇이 좀 더 나은 상태인지,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그들은 재생산한다. 그들 중 둘은 짝짓기를 하고 그들의 유전자가 하나를 합쳐서 자손의 특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 세대를 경과하면서 자연스레 역학은 그 특성을 드러내고 적응력을 가진 생물들은 풍경 속을 헤매서 이 자연계의 생태계 속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인공 생태계에서도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 인공생명과 생명을 다르다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 자연선택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죠. 그냥 요것만 끝만 말씀드려요. 이 책의 주제인 인공생명, 즉 인공적인 유기체에서도 자연선택은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생명을 하는 학자들은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것을 생명이라 부른다면 인공생명을 왜 생명이라 부르면 안 되나? 그것도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레리에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죽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몸이 사라지기 전에 동료들이 그 사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식인 풍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정 영역, 특정 시기에는 이런 행동을 규범을 하면 식인 신앙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체는 많은 자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영역에서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찾아낸 식량만큼 영양가가 높지는 않다. 이건 인공생태계 폴리월드를 바라보고 레리에거가 관찰한 바를 기록해 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종들은 자신의 독특한 행동과 집단 역학을 가집니다라고 예거는 말한다. 어떤 집단은 정신이상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광박간염에라도 사로잡힌 듯 놀랄만치 빠른 속도로 풍경 속을 내달리고 끊임없이 먹이와 섹스를 과열하며 에너지를 소비해 되는 열광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식인 신앙이 존재하는 집단도 있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짝을 짓고 싸우고 먹어치울 그들 자신을 찾아낸다. 이런 일이 인공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니까 만일 이건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 컴퓨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하드 아티피셜 라이프 로봇도 겉으로 보이는 껍질은 그냥 기계인 거고 그 속에서 로봇을 활동하게 만든 소프트웨어는 결국 인공생명을 만들 소프트웨어가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지금은 물론 기술적으로 뭐 까만 얘기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 또는 1000년 뒤에 인공생명 소프트웨어 인공생명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인공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을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강인공지능인데 그 강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생명을 보면은 컴퓨터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은 아직은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없고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스티븐 호킹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강인공지능이 가능하니까 만들지 말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들니까 강인공지능이냐 약인공지능이 뭐냐는 것은 6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 이거는 지금 뭐 늘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연계의 바이러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연계의 바이러스는 몸이 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몸이 없어요. 그럼 이런 좀 여기서 공상 같은 얘기를 할까요? 몸이 없는 생명체도 그럼 있을 수 있는가? 몸이 없는 생명 현상도 가능한가?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겠죠. 몸 없는 생명체를 생각할 수 있죠. 인지주의가 맞다면. 실제로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에스겔서를 보면 데니켄의 체리엇 오브 가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차. 하여튼 이걸 보면 그 외계인이 바로 그 몸 없는 생명체인 것처럼 묘사가 되죠. 이런 주장이 진실이냐 허구냐는 것은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령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옳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현역 과학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몸 없는 생명체에 대해서. 바로 인공생명을 만들어낸 실제로 그런 말을 만들어낸 크리스토프 랭턴이 이런 말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폰 노이만을 인공생명의 아버지라고 하면 랭턴은 산파에 대한 인물이었죠. 랭턴이 이런 말이에요. 인공생명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생명 형태가 존재합니다. 우리 자연계에 사는 상태 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소설에 나오는 정령이나 요정, 뭐 팅커벨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의 생명체라고 하겠죠. 외계인으로서 에일리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존재로 태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존재로 태어나려면 인간과 같은 몸을 갖거나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한데 그 생물들이 바로 나를, 크리스토퍼 랭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생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명 활동을 하고 하는 수단으로
화려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만화가가 쓴 게 아니고 현역 과학자가, 컴퓨터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정리를 하자면 지경공덕부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는 것이 공덕이 보시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능정업장부는 금강경을 지니고 읽고 공부하면 능이 업장에서 벗어난다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생활 속에서도 그걸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점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선입견도 고정관념이죠. 한번 봅시다. 생명과 인공생명의 관계를 보면 기계와 생명, 물질과 마음도 인간이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낸 환상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싼나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20강 다음 달이겠네요. 그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유의 의미를 가진 인지각을 통해 인지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